얘는 고장나면 AS 맡길 필요도 없어. 그냥 부대에 전화해서 반품하고 새 걸로 보내달라고 하면 돼. 군인은 무제한 리필이잖아.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다. 덥고 습한 7월의 공기보다 더 끈적거리는 모멸감이 최효민 중사의 뒷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등에는 20kg짜리 쌀 포대 2개가 얹혀 있었다. 도합 40kg. 특전사 훈련 때 맸던 군장의 무게와 비슷했지만 그때는 전우가 곁에 있었고 지금은 비아냥거리는 악마가 곁에 있다는 점이 달랐다. 강원도 양구군의 한 군인 아파트. 지어진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복도식 아파트 1층 현관 앞에는 쌀 포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어머, 최 중사. 뭐해? 빨리빨리 안 움직여? 밥할 시간 다 됐는데. 관사 502호의 주인, 21대장 박창수 대령의 부인 한혜숙이 손부채질을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방금 막 네일숍에서 관리를 받고 온 듯 번쩍거리는 손톱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고 있었다. 그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은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다. 5층까지 끝도 없이 이어진 계단이었다. 사모님, 엘리베이터 점검이 이 시간 뒤에 끝난다고 합니다. 관리실에 연락해서 사다리차를 부르시는 게. 효민이 거친 숨을 고르며 정중하게 건의했다. 땀으로 젖은 전투복 상의가 등 껍질처럼 달라붙었다. 그러나 해숙은 어이없다는 듯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내리며 효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사다리차? 그게 한 번 부르는데 얼만 줄 알아? 우리 그이 월급이 다 국민들 피 같은 세금인 거 몰라? 아껴야 잘 살지. 젊은 애가 왜 이렇게 꾀를 부려? 피 같은 세금. 그 단어에 효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세금을 아낀다는 사람이 멀쩡한 마트 배달을 놔두고 기름값 한 푼 안 주는 군 간부 개인 차량으로 쌀 400kg을 싣고 오게 한단 말인가. 해숙은 마치 효민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콧방귀를 뀌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는 튼튼해서 좋아. 기름값만 넣으면 굴러가잖아. 요즘 로봇 청소기는 비싸기만 하고 문턱도 못 넘던데 최 중사는 시키는 대로 다 넘어가잖아. 이래서 구관이 명관이라니까. 해숙은 깔깔거리며 전화기를 귀에 댔다. 친구와의 통화가 이어졌다. 자기야. 응. 나 지금 쌀 들여놓고 있어. 아니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부대에서 애 하나 불렀지. 어유 말도 마. 요즘 여군들은 약해 빠져서 쌀 몇 포대 가지고 낑낑거린다니까. 효민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턱 근육이 붉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쌀 포대를 고쳐맸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군복을 입은 순간 너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참아야 한다. 여기서 들이받으면 아버지가 아니라 군인 최효민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다. 뚜벅, 뚜벅. 낡은 시멘트 계단을 오르는 전투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1층, 2층, 3층. 허벅지가 터질 듯이 팽팽해졌다. 40kg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쇄골이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손이 없었다. 겨우 5층에 도착해 현관 앞에 쌀 포대를 내려놓자마자 아래층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올라왔다. 야, 최효민. 내려올 때 내 차 트렁크에 있는 생수도 좀 가져와. 깜빡했네. 효민은 무릎을 짚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폐부가 찢어질 듯 뜨거웠다. 그녀는 난간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1층 화단 그늘에 서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고 있는 한혜숙이 보였다. 그녀는 효민과 눈이 마주치자 손을 휘휘 저었다. 마치 키우는 똥개를 부르듯이. 다시 계단을 내려가며 효민은 생각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국가 안보인가 아니면 저 여자의 뱃속 편안함인가. 생수 묶음은 2리터 6개입 총 12kg이었다.
그것을 양손에 2묶음씩 총 4묶음을 들고 다시 계단을 올랐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닐 포장에 쓸려 하얗게 질리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머, 땀나는 거 봐. 냄새나게.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리던 해숙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냉기가 현관 쪽으로 흘러나왔지만 효민에게는 그 바람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 했다. 저기 다용도실에 차곡차곡 쌓아. 줄 안 맞으면 다시 해야 하니까 똑바로 하고. 알겠습니다. 효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묵묵히 쌀 포대와 생수를 다용도실로 옮겼다. 마지막 쌀 포대를 내려놓을 때였다. 허리에서 우두둑 하는 불길한 소리가 났다. 찌릿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다. 효민이 짧게 신음을 삼키며 허리를 부여잡았다. 그 모습을 본 해숙이 혀를 쯧쯧 찼다. 걱정이 아니었다. 엄살은 군대에서 군장 메고 산도 탄다며? 이거 쌀 한 가마니가 산보다 무거워? 군인 정신이 빠져가지고. 너는 전생에 황소였나 보다. 묵묵한 게 딱이야. 쟁기만 채우면 밭 하나는 뚝딱 갈겠네. 해숙은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다.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주려는 것일까? 효민은 0.1초 정도 기대를 했던 자신을 비웃었다. 해숙이 꺼내온 것은 뚜껑이 열린 채 김이 다 빠져버린 반쯤 남은 1.5리터 콜라 페트병이었다. 자, 옛다. 기름칠 좀 해야지. 먹다 남은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야. 너 당 떨어졌을 거 아냐. 미지근하고 끈적한 검은 액체. 효민은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은 음료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육사가 짐승에게 던져주는 찌꺼기였다. 감사합니다. 효민은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콜라를 마시는 척하며 입만 대고 내려놓았다. 다 했으면 가봐. 아, 그리고 내일 우리의 과외 선생님 오는 날인데 간식 좀 사와야겠다. 메뉴는 문자로 찍어줄 테니까 PX 가지 말고 읍내 나가서 사와. PX 빵은 싸구려라 우리 애 입맛 버려. 내일은 부대 전술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민이 어렵게 입을 뗐다. 그러자 해숙의 눈매가 사납게 올라갔다. 그래서? 훈련 핑계대고 빠지시겠다. 내 월급이 다 우리 남편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거야. 따지고 보면 내가 내 고용주인데 주인집 심부름 좀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군인들이 평소에 뭐 하는 게 있어? 전쟁 안 나면 밥만 축내잖아. 이렇게라도 사모님들 도와서 민군 협력하는 게 애국이지.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억지였지만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연대장 사모님은 직속상관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면 효민의 부대 생활은 지옥이 될 수도 있었다. 아니, 이미 지옥이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쪼개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가봐. 땀 냄새 배기 전에. 효민은 도망치듯 관사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열기가 훅 끼쳐왔지만 차라리 이 열기가 502호의 냉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아반떼 운전석에 앉아 한동안 핸들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핸들을 쥐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손바닥을 펴보니 쌀 포대끈에 쓸려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맺혀 있었다.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효민은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발신자 이름에는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다. 화면을 바라보는 효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최진철 소장. 대한민국 육군 3군단 예하 사단의 사단장. 지금이라도 통화 버튼을 누르고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당장이라도 헬기를 타고 날아와 이양구 바닥을 뒤집어 놓을 뿐이었다. 하지만 효민은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내 힘으로 할 거야. 아빠 백 믿고 설치는 그런 군인 되기 싫어서 여기 온 거잖아. 그녀는 7년 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사관으로 임관하던 날을 떠올렸다. 장교로 가서 편하게 지내라는 아버지에게 밑바닥부터 배우겠습니다라고 당차게 말했던 자신이었다. 고작 이런 일로 아버지에게 손을 벌린다면 한혜숙이 말한 세금 낭비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 효미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갤갤거리며 힘겹게 돌아갔다. 그래, 버텨보자. 누가 이기나. 차가 출발하려는 찰나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 도착 발신 사모님 502호 내용 샌드위치는 XX 베이커리 거로 해. 햄치즈 말고 크렘이 듬뿍 넣은 걸로. 아, 그리고 오는 길에 세탁소 들러서 내 원피스 찾아와. 구겨지면 죽는다. 문자 끝에 붙은 웃음 이모티콘이 효민의 인내심을 긁어댔다. 효민은 엑셀을 밟았다. 낡은 아반떼가 비명을 지르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그날 저녁 21연대장실. 박창수 대령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인사과장이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그래서 이번 진급 심사 말이야. 확실한 거야? 네, 연대장님. 이번에 사단장님 표창만 하나 더 얹으면 별 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경쟁자들도 딱히 눈에 띄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 대령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평생을 눈치와 압으로 살아온 군 생활이었다. 이제 드디어 그 결실을 볼 때가 온 것이다. 그런데 연대장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뭔데? 얼마 전에 우리 연대로 전입 온 최효민 중사 말입니다. 박 대령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덩치 크고 힘 좋다는 여군. 우리 집사람이 아주 좋아하더구먼. 일 잘한다고. 걔가 왜? 그게. 신원 조회 기록을 보는데 아버지 란이 비어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 직업이 군인이면 기록에 남는데 어머니만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는 자영업이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본적지가 서울 한남동입니다. 한남동이면. 야, 임마. 한남동 산다고 다 부자냐? 거기 재개발 안 된 달동네도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면 부사관을 했겠어? 장교로 갔겠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사단장님 오실 때 의전이나 신경 써. 이번에 새로 오시는 사단장님이 아주 깐깐하시다는 소문이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과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박 대령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최효민. 뭐 힘 잘 쓰고 말 잘 들으면 됐지. 마누라가 편하다니 놔둬야겠군. 박 대령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책상 위에 놓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 명단 아래 깔린 서류 뭉치 속 최효민 중사의 인사기록 카드 뒷면 비고란에는 아주 작게 그러나 선명하게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다. 다만 박 대령이 귀찮아서 들춰보지 않았을 뿐이었다. 특이사항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훈련 수석 수료. 사격 특급. 무술 도합 구단. 붙인 신상 비공개 요청 보안 등급 2급. 그 시각 효민은 좁은 독신자 숙소 BOQ 방바닥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허리가 불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군인은 리필이 된다고. 어디 두고 보자. 누가 먼저 폐기 처분되는지.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의 서막이 올랐다. 연병장 구석 잡초 제거 작업에 투입된 효민에게 해숙의 호출이 떨어진 것이다. 야, 너 지금 당장 관사로 튀어와. 우리 집 변기가 막혔어.
전술 훈련 중인 군인을, 그것도 중사 계급을 가진 부사관을 변기 뚫는 도구로 부르겠다는 것이었다. 효민이 들고 있던 호미자루가 뚝 하고 부러졌다. 강원도 양구의 여름 햇살은 살인적이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오후 2시. 2일연대 관사 뒤편 버려진 공터에는 쇳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깡, 깡. 최효민 중사는 제 키만 한 곡괭이를 내리찍고 있었다. 땅은 돌반 흙반이었다. 아니, 흙을 가장한 바위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투복 상의는 이미 땀으로 젖어 검푸른 색으로 변했고 소금기가 하얗게 올라와 있었다. 어머, 최 중사. 아직도 그것밖에 못했어? 내가 저기까지 다 갈아엎으라고 했잖아. 관사 베란다 창문이 열리며 한혜숙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녀는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지 않게 방충망만 살짝 연 채 손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다. 사모님, 이쪽 집안이 너무 단단해서 곡괭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비를 부르지 않으면. 장비? 너 지금 포크레인 부르자는 거야? 그게 하루 빌리는데 얼만 줄 알아? 우리 남편이 청렴 결백하게 살아서 돈이 어디 있어. 너는 몸 튼튼해서 뭐하니? 군대에서 삽질 안 배웠어? 요령껏 파면 될 거 아니야. 효민은 곡괭이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 물집이 터져 쓰라렸다. 해숙은 관사 뒤편에 자신만의 유기농 텃밭과 미니 정원을 만들고 싶어 했다. 사병들을 시키자니 보는 눈이 많아 말이 나올 것 같고 돈을 쓰자니 아까우니 만만한 여군 중사를 부른 것이다. 저기 큰 바위 보이지? 저건 옮겨서 화단 경계석으로 쓸 거니까 깨지 말고 통째로 옮겨. 기스나면 안 예쁘니까 조심하고. 효민의 눈앞에 놓인 것은 성인 남성 2명이 들어도 버거울 만한 화강암 덩어리였다. 기가 찼다. 이걸 혼자 옮기라고. 사모님, 저 무게는 혼자서 무리입니다. 무리? 야, 너 특전사라며? TV 보니까 여군들도 타이어 끌고 산도 뛰던데 저 돌덩이 하나 못 옮겨. 밥 많이 먹어서 힘도 셀 거 아니야. 엄살 부리지 말고 실시. 해숙은 빨대로 커피를 쪽 빨아 마시며 혀를 찼다.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요령껏 들어봐, 요령껏. 효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군인의 명예가 계급장이 이곳에서는 노예의 낙인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바위 밑에 지렛대 원리로 삽을 밀어 넣었다. 으드득. 전신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허벅지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핏줄이 이마를 타고 올라왔다. 낑낑대며 바위를 조금씩 밀어내자 해숙이 혀를 차며 소리쳤다. 아우 시끄러워. 야, 좀 조용히 일 못해? 우아하게 좀 하자, 우아하게. 내가 짐승이야? 끙끙거리게. 짐승. 그래, 저 여자 눈에 나는 짐승이다. 효민은 바위를 굴려 지정된 위치에 놓았다. 손톱 밑이 깨져 피가 배어나왔다. 현기증이 일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3시간째였다. 사모님,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효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해숙은 귀찮다는 듯 주방으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 나타났다. 그녀가 베란다 밖으로 휙 던진 것은 500ml 생수병이 아니었다. 마당에 물을 줄 때 쓰는 고무 호스였다. 수도가 가서 틀어 마셔. 컵 씻기 귀찮으니까. 어차피 군인들은 훈련 나가면 냇물도 마신다며. 아리수라 깨끗해. 효민은 바닥에 널브러진 초록색 호스를 바라보았다. 흙탕물에 뒹구는 호스 끝을 집어들었다. 수도꼭지를 틀자 미지근한 물이 콸콸 쏟아졌다. 그녀는 짐승처럼 고개를 숙이고 호스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마셨다. 물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해숙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응, 우리 집 마당 공사.
사람 불렀지. 아니야, 돈 안 들었어. 부대에 힘 좋은 애 하나 있거든. 얘는 튼튼해서 좋아. 기름값만 넣으면 굴러가잖아.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유지비가 안 들어. 호호호. 기름값만 넣으면 굴러가는 기계. 유지비가 안 드는 가축. 효미는 깨진 손톱을 흙바닥에 박아 넣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이 텃밭이 당신 무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날 저녁 효미는 퉁퉁 부은 손으로 전투와 끈을 풀지도 못해 한참을 현관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을 밝혔다. 효민아, 이번 주말에 그쪽으로 갈 일이 생길 것 같다. 밥이나 한 끼 하자. 효민은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칠 만큼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이 손을 본다면 양구 땅 전체를 갈아엎으려 드실 테니까. 며칠 뒤 박창수 대령의 관사는 또 한 번 뒤집어졌다. 사단장 방문을 대비해 집안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해숙의 주장이었다. 아니, 이 장롱 위치가 영 아니야.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아. 이걸 안방 창가 쪽으로 옮겨야겠어. 그녀가 가리킨 것은 자개 장롱이었다. 좋기 100kg은 나갈 법한 거대한 물건이었다. 그리고 저 대리석 식탁, 저것도 거실 중앙으로 빼고. 사단장님 오시면 차 한 잔 대접할 때 폼이 나야지. 거실에는 효민 말고도 앳된 하사 2명이 더 불려와 있었다. 그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장롱을 바라보았다. 사모님, 이건 전문 이사업체를 부르셔야. 시끄러워. 젊은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이걸 못 옮겨. 밥심은 다 어디로 갔어? 빨리 움직여. 바닥 긁지 말고 들어서 옮겨, 들어서. 바닥을 끌지 말라는 건 순수하게 근력으로만 이 거대한 가구를 공중부양시키라는 말이었다. 효민과 하사들은 장롱 밑에 손을 넣었다. 하나, 둘, 셋. 으라차차. 장롱이 들렸다. 하지만 무게 중심이 기우뚱했다. 조심해. 야, 거기 똑바로 안 들어? 해숙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휘관 흉내를 냈다. 최 중사, 내가 키가 크니까 저쪽 모서리 잡아. 그리고 너네 둘은 밑에 받쳐. 힘쓰는 건 최 중사가 제일 낫네. 역시 머슴과라니까. 머슴과. 앳된 하사들이 민망한 듯 효민의 눈치를 살폈다. 효민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가 가장 무거운 쪽을 맡았다. 어깨 근육이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그때였다. 해숙이 키우는 애완견 말티즈이 짖으며 효민의 발밑으로 달려들었다. 캉! 캉! 효민이 개를 피하려다 발을 헛디뎠다. 장롱의 무게가 순간적으로 효민 쪽으로 쏠렸다. 쿵! 장롱 모서리가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효민의 왼쪽 발등 위로 장롱 다리가 찍혀 눌렀다. 윽! 효민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전투와 앞코가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었다. 발가락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하지만 해숙의 비명은 더 컸다. 악! 내 자개장! 야! 미쳤어? 해숙이 달려와 장롱 모서리를 살폈다. 아주 미세한 흠집이 생겼다. 이게 얼마짜린데? 너 눈 없어? 걔가 지나가면 알아서 피해야지 그걸 밟을 뻔했어? 우리 뽀삐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고. 효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한쪽 발을 절뚝거렸다. 죄송합니다. 발을 좀 다친 것 같습니다. 다쳐? 군화 신었잖아. 쇠 박힌 신발 신어놓고 무슨 엄살이야. 장롱 까진 게 더 문제지. 아우 속상해. 사단장님 오시는데 흠집 난 가구를 보여드려야겠어. 너 이거 월급에서 깔 거야. 알았어? 같이 있던 하사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나섰다. 사모님, 최 중사님 발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야, 군인 병원 공짜잖아. 일 다 끝내고 가. 이거 식탁까지 옮기고 가란 말이야. 중간에 도망가는 게 어딨어? 책임감 없이. 해숙의 서슬 퍼런 눈빛에 하사는 입을 다물었다. 효미는 하사의 어깨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마저 하자. 하지만 중사님. 명령이다. 들어. 효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시 대리석 식탁 앞에 섰다. 발등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심장 박동에 맞춰 올라오고 있었다. 식탁을 옮기는 내내 해숙은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이번에 오시는 사단장님 따님이 그렇게 미인이라며? 이화여대 음대 나왔다던가. 너랑 나이는 비슷한데 사는 세계가 다르네. 그분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을 텐데 너는 여기서 돌 나르고 가구 나르고. 쯧쯧.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 너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시골에서 농사 짓니?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힘을 잘 쓰지. 효민의 아버지는 육군 소장이었다.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다. 그리고 효민은 명문대를 휴학하고 자원 입대했다. 하지만 해숙의 상상 속에서 효민은 가난한 집안의 억척스러운 딸로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사모님 식탁 배치 끝났습니다. 그래, 삐뚤어졌잖아. 오른쪽으로 3cm만 더 밀어. 오케이, 됐어. 가봐. 냄새나니까 현관문 열어놓고 가고. 효민이 절뚝거리며 현관을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계단을 내려오는 효민의 전투화 위로 붉은 핏자국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짓눌린 발톱이 빠진 모양이었다. 아픔보다 더한 분노가 치밀었다.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고. 그래, 내 실력이 어떤 건지 곧 보여주마. 운명의 날.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강원도 산간 지방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날이었다. 양구 읍내 도로는 흙탕물로 변해 있었고 계곡물이 불어나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사단장 방문이라니. 박창수 대령은 아침부터 초조해하며 부대 정문을 서성였다. 하지만 해숙의 관심사는 딴 데 있었다. 야, 최 중사. 너 지금 어디야? 빨리 우리 집으로 와. 사모님 현재 호우로 인한 비상 대기 중입니다.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뭐? 비상대기? 웃기지 마. 연대장한테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당장 튀어와. 백화점에서 주문한 안마의자가 오기로 했는데 기사가 비 온다고 밑에다 내려놓고 갔단 말이야. 그거 비 맞으면 가죽 다 상해. 500만 원짜리라고. 트럭 기사님께 부탁드려서. 기사가 그냥 갔다고. 빨리 안 와? 너 내 남편 진급 맞고 싶어서 환장했니? 사단장님 오셨는데 집에 안마의자 하나 없으면 체면이 서겠어? 결국 효민은 빗속을 뚫고 관사로 향했다. 연대장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부당한 짓이었다. 관사 1층 주차장 구석 비닐에 대충 덮인 거대한 안마의자가 비를 맞고 있었다. 성인 남자 셋이 들어도 무거운 최고급 모델이었다. 빨리빨리 안 움직여? 가죽 젖잖아. 해숙은 1층 현관 처마 밑에서 우산을 쓴 채 소리쳤다. 그녀는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뽀송뽀송한 모습이었다. 효미는 우의도 입지 못한 채 흠뻑 젖어 있었다. 안마의자를 등에 지고 밧줄로 가슴을 올감했다. 지난번 다친 발등이 욱신거렸지만 참아야 했다. 이것만 끝나면. 효미는 안마의자를 지고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계단 입구 경사로를 올랐다. 안마의자의 무게가 짓눌러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빗물이 눈으로, 코로, 입으로 들이쳤다. 조심해. 긁히지 않게. 야, 너 휘청거리지 마. 떨어뜨리면 죽여버릴 거야. 걱정의 대상은 오로지 의자였다. 사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경사로 중간쯤 왔을 때였다. 빗물에 젖은 이끼를 밟은 효민의 발이 미끄러졌다. 콰당.
효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의자가 바닥에 닿지 않게 등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충돌했다. 으드득. 뼈가 울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다. 찢어진 무릎에서 선혈이 터져나와 빗물과 섞여 붉게 흘러내렸다. 악! 효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졌다. 안마의자가 그녀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혔다. 야! 미쳤어? 내 의자! 내 의자! 해숙이 우산을 쓰고 달려왔다. 그녀는 피 흘리는 효민을 일으키는 대신 안마의자 비닐을 확인하며 소리를 질렀다. 너 때문에 가죽 긁혔잖아.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다 왔는 데서 자빠지면 어떡해? 덩치만 컸지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어. 해숙은 효민의 뺨을 우산대로 툭툭 쳤다. 일어나. 누워서 쉬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옮겨. 사단장님 오실 시간 다 됐어. 그때였다. 번쩍 하는 섬광과 함께 천둥이 쳤다. 그리고 그 천둥 소리보다 더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세단 3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관사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1호차 앞 범퍼에는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단장이었다. 예정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것이다.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 어머, 벌써 오시면 어떡해? 야, 최 중사, 빨리 일어나. 저거 치워. 꼴 사납게 누워있지 말고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라고. 하지만 효미는 일어날 수 없었다. 안마의자의 무게와 무릎의 통증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차에서 내리는 인형을 보았다. 검은 우산을 받쳐든 부관의 호위를 받으며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 맨 백발의 장군이 차에서 내렸다. 최진철 소장. 그는 빗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물체와 그 옆에서 삿대질을 해대는 여자를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부관의 우산을 물리치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저벅, 저벅. 군화 발자국 소리가 효민의 귓가에 가까워졌다. 해숙은 사단장을 보고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다. 충성, 사단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그냥 작업 중에 사고가 좀 있어서 제가 교육 중이었습니다. 이 부사관이 워낙 일을 못해서. 최 소장은 해숙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다. 그리고 안마의자 밑에 깔린 피투성이가 된 여군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이 찢어진 전투복 무릎과 퉁퉁 부어오른 손, 그리고 빗물에 젖어 창백해진 얼굴에 고정되었다. 효민아. 떨리는 목소리였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효민은 빗물에 젖은 속눈썹을 들어 올렸다. 사단. 장님. 이게 무슨 꼴이냐? 대체 이게. 최 소장은 흙탕물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딸을 짓누르고 있는 안마의자를 단숨에 밀어버렸다. 쾅. 500만 원짜리 의자가 바닥에 처박혔다. 아빠. 효민이 긴장이 풀리며 툭 내뱉은 한마디. 그 순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해숙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아빠. 최 소장은 흙투성이가 된 딸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해숙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새끼를 잃은 맹수의 분노 그 자체였다. 자네가 내 딸을 짐꾼으로 썼나? 우르릉 쾅. 하늘에서 다시 한번 천둥이 쳤다. 하지만 해숙에게는 사단장의 목소리가 천둥보다 더 공포스럽게 들렸다. 그녀의 손에서 우산이 힘없이 떨어졌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관사 앞 흙탕물 속에 주저앉은 대령의 아내와 피 흘리는 딸을 안고 일어서는 장군.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퍼부었다. 하지만 관사 앞 주차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흙탕물에 무릎을 꿇은 채 피투성이가 된 딸을 안고 있는 최진철 소장. 그리고 그 앞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한혜숙. 아, 아빠라니요? 사단장님, 그게 무슨... 혜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뇌는 지금의 상황을 거부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부려먹고 짐승 취급했던 그 꼬질꼬질한 중사가 투스타 장군의 딸이라고. 말이 되지 않았다. 장군의 딸이라면 을의 명품을 두르고 유학을 다녀왔어야 했다. 이렇게 진흙바닥을 기어다닐 리가 없었다. 잘못 들으신 거겠죠? 얘가. 아니, 최 중사가 머리를 다쳐서 헛소리를 하나 봅니다. 사단장님, 옷 버리십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혜숙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최 소장의 팔을 잡으려 했다. 닥! 최 소장이 혜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힘에 밀려 혜숙은 뒤로 비틀거렸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최 소장은 자신의 전속 부관을 불렀다. 김소령, 의무대 헬기 띄워. 당장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한다. 예, 알겠습니다. 부관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았다. 최 소장은 입고 있던 야전 상의를 벗어 떨고 있는 효민을 덮어주었다. 효민의 손은 엉망이었다. 퉁퉁 부어오른 손마디, 짓눌려 빠진 발톱,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무릎. 최 소장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다. 서영아. 아니, 효민아. 아빠가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효민은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 모습이 최 소장의 가슴을 더 후벼 팠다. 그때 혜숙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이건 사기예요. 얘가 신분을 속였잖아요. 장군님 딸인 걸 알았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다 얘가 꾸민 짓이라고요. 최 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180cm가 넘는 거구의 장군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혜숙은 숨이 턱 막혔다. 신분을 속여? 내 딸이 아니었으면 그래도 된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군인 정신을 길러주려고. 군인 정신? 최 소장이 바닥에 뒹구는 안마의자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콰직. 500만 원짜리 의자의 플라스틱 커버가 박살이 났다. 비 오는 날 100kg가 넘는 짐을 혼자 지게 하는 게 군인 정신인가? 내 딸의 손이 짐승 발굽처럼 될 때까지 부려먹는 게 자네가 말하는 군인 정신인가? 호랑이의 포효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혜숙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군용 레토나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왔다. 끽. 차가 서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박창수 대령이 뛰쳐나왔다. 그는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사단장이 일찍 도착했다는 소식에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참이었다. 충성. 사단장님. 2.1연대장 대령 박창수. 영접이 늦어 죄송합니다. 날씨가 궂은데 여기까지. 박 대령은 숨을 헐떡이며 경례를 붙였다. 그러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흙탕물에 박살난 안마의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아내, 그리고 사단장의 품에 안겨있는 피투성이 병사. 이게 무슨... 박 대령의 시선이 사단장의 품에 안긴 여군에게 꽂혔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다. 자신의 집 화장실을 뚫고 쌀을 나르던 그 곰 같은 최 중사였다. 최 중사가 왜 저기에? 최 소장이 박 대령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박 대령. 예. 사단장님. 자네는 부대 관리를 아주 잘했더군. 연대장이 아니라 노비 부리는 말음을 하고 있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딸이 자네 집 머슴이었더군.
박대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귀를 의심했다. 딸, 누가? 저 흑투성이 최 중사가? 따님이라니요? 최 중사가 말씀입니까? 그래. 자네 아내가 기름값만 넣으면 굴러간다고 했던 그 기계가 바로 내 딸일세. 박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아내가 최 중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가 모를 리 없었다. 묵인하고 방조했으니까. 두두두두두.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의무 후송 헬기가 도착한 것이다. 강풍 속에서도 헬기는 아파트 단지 상공에 제자리 비행을 했다. 후송한다. 길 비켜. 의무 부사관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내려왔다. 효민이 들것에 실려 올라가는 동안 최 소장은 헬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박대령 부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슬픔은 사라지고 지휘관의 살기만이 남았다. 지금부터 이 현장을 보존한다. 헌병대 도착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여보, 나 좀 살려줘. 사단장님이 오해하신 거야. 전현이. 아니, 최 중사가 일부러 넘어진 거라고. 우리 엿먹이려고 작당한 거야. 한혜숙은 박대령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그녀는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남편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눈치였다. 하지만 박대령은 아내를 뿌리쳤다. 아니, 뿌리칠 힘도 없었다. 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끝났다는 단어만 맴돌았다. 진급은커녕 군복을 벗는 것은 확정적이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닥쳐. 제발 좀 닥치라고. 박대령이 비명을 지르며 해숙의 뺨을 올려붙였다. 짝. 악. 당신 미쳤어? 왜 나를 때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사단장님 딸이라고. 육군 소장의 딸을 내가 노비처럼 부려먹었다고. 우린 다 죽었어. 이 멍청한 여편네야. 박대령은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대 차량과 감찰부 차량이 줄지어 들어왔다. 검은색 제복을 입은 헌병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통제했다. 박창수 대령 그리고 민간인 한혜숙 씨. 지금부터 군 형법상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찰 참모가 차가운 표정으로 통보했다. 잠깐만요. 저는 민간인이에요. 군법이랑 상관없잖아요. 해숙이 악을 썼다. 민간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군인을 상대로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했으니 당연히 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인, 민간 경찰도 곧 도착할 겁니다. 특수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고발? 그제야 해숙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안마의자 자네를 바라보았다. 저 의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박살나고 있었다. 최 소장은 관사 입구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대령이 무릎으로 기어와 최 소장의 군화발을 잡았다.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집사람 단속을 못해서. 제 불찰입니다. 최 소장은 박 대령을 내려다보았다. 경멸이 가득 찬 눈빛이었다. 자네가 집사람 단속을 못한 게 죄가 아닐세. 예.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 부하를 팔아넘겼지. 진급에 눈이 멀어 자네 아내의 비위를 맞추려고 부하의 피와 땀을 제물로 바쳤어. 그게 자네의 가장 큰 죄야. 최 소장은 박 대령의 어깨에 붙은 대령 계급장을 손으로 툭 쳤다. 그 계급장 너무 무겁군. 자네 같은 놈이 달기에는.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 대령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다. 끌고 가. 최 소장의 명령에 헌병들이 박 대령의 양팔을 결박했다. 해숙은 이건 무효야.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파트 베란다마다 숨어서 지켜보던 다른 군인 가족들은 통쾌함에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들 또한 해숙의 갑질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이었으니까. 아, 그리고 최 소장이 끌려가는 해숙을 불러 세웠다. 기름값만 넣으면 굴러가는 기계라고 했나? 해숙이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내 딸은 기계가 아니라 자네보다 훨씬 고귀한 군인일세. 자네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최 소장은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차에 올랐다. 병원으로 가자. 차 안에서 최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우리 효민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천하의 장군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 효민은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무릎 수술은 잘 끝났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탈진 상태가 심각했다.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효민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흐릿한 시야 속에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게 느껴졌다. 깼니? 아버지였다. 군복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앉아있는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아빠. 그래, 아빠 여기 있다. 많이 아프지?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그런 말 마라. 내가 못난 게 아니라 아빠가 무능했던 거다. 내가 그런 꼴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최 소장은 딸의 손등에 난 흉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다. 이제 다 끝났다. 다시는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마. 같은 시각 이일련대 관사는 말 그대로 탈탈 털리고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과 감찰실 요원들이 들이닥쳐 502호를 압수수색했다. 뭐 하는 짓들이야.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해숙은 소파에 앉아 악을 썼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한혜숙 씨, 여기 보시죠. 수사관이 장부 하나를 들이밀었다. 관사 주변 상인들과 거래한 외상 장부 그리고 부대 운영비로 구매한 물품 리스트였다. 부대 회식비로 한우 세트를 사서 친정으로 보냈더군요. 그리고 병사들 부식비 횡령해서 텃밭 가꾸는 데 쓰고. 그건 관행이에요. 다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관행이라. 그 관행 덕분에 당신 남편은 파면될 겁니다. 연금도 한 푼 못 받을 거고요. 뭐라고요? 연금을 못 받아? 해숙의 눈이 뒤집혔다. 남편의 월급과 연금이 끊기면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도 끝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민간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특수상해, 강요죄, 모욕죄. 피해자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합의? 그래요. 합의하면 되잖아요.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돼? 수사관이 피식 웃었다. 피해자 아버지가 누군지 잊으셨습니까? 육군 소장입니다. 돈이 필요하실까요? 그분은 지금 변호사 군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벼르고 계시거든요. 해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평소 어울려 다니던 사모님 모임의 총무였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사단장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뚝.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나왔다. 단톡방을 확인해 보니 이미 그녀는 강퇴당해 있었다. 에이, 이 나쁜 년들이. 해숙이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그때 거실 TV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뉴스 속보 강원도 모부대 연대장 부인 부하 여군에게 상습 갑질 및 폭행 논란. 피해자는 해당 부대 사단장의 딸로 밝혀져 충격. 군 당국 엄중 처벌 예고. 화면에는 빗속에서 안마의자를 지고 가는 효민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흐릿하게 나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제보한 것이었다. 아, 안 돼. 끄라고. 끄란 말이야. 해숙은 리모컨을 찾지 못해 TV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온 국민이 그녀의 만행을 보았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녀의 신상을 터느라 불타오르고 있었다. 박창수 대령은 헌병대 조사실에 갇혀 있었다. 철제 책상 하나만 놓인 차가운 방. 그는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박 대령. 조사관이 들어왔다. 자네 계좌 내역을 보니 아주 화려하더군. 진급 로비 자금으로 쓴 돈이 꽤 되던데. 자네 부인이 사고 친 덕분에 자네 비리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왔어. 축하하네. 이제 군복 벗고 콩밥 먹게 생겼어. 박 대령은 헛웃음을 흘렸다. 아내의 욕심을 채워주려다 아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저기, 혹시 최 소장님을 한 번만 뵙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꿈 깨셔. 사단장님은 자네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시니까. 그리고 사단장님은 지금 따님 간호하느라 바쁘셔. 자네 같은 쓰레기 볼 시간 없다고. 조사관이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박 대령은 어두운 조사실에 홀로 남겨졌다. 후회는 언제나 늦었다. 병원 옥상 정원. 며칠 뒤 휠체어를 탄 효민이 바람을 쐬고 있었다. 옆에는 707 특임단 시절 동기들이 와 있었다. 야, 최효민. 너 진짜 독하다. 그걸 다 참았냐? 그러게 말이다. 나 같으면 그 아줌마 턱주가리를 그냥 돌려놨을 텐데. 동기들이 씩씩거리며 대신 화를 내주었다. 효민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참은 게 아니야. 그냥 내 방식대로 싸운 거지.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아버님이 전역하고 유학 가라셨다며? 효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군인이야. 이대로 도망치듯 나가면 진짜 그 여자 말대로 약해 빠진 여군이 되는 거잖아. 그녀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전방 수색대대로 갈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누구의 딸이 아니라 진짜 군인 최효민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때 병실 TV에서 해숙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쏟아지는 계란 세례를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꽃이다. 정의 구현. 동기들이 환호했다. 효민은 그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휠체어를 돌렸다. 가자. 재활 훈련해야지. 그녀의 등 뒤로 부서진 안마의자보다 더 처참하게 망가진 악인들의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그리고 민간법원.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박창수 대령은 군사재판을, 민간인 한혜숙은 민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혜숙의 첫 공판 기일. 법정은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단장의 딸을 노예처럼 부린 엽기적인 갑질 사건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혜숙은 수혜 대신 화려하지 않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변호사가 시킨 대로 최대한 불쌍해 보이는 순진한 가정주부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최효민에게 강제적인 노동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혜숙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강제 노동이 아니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도움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미친 거 아냐? 하는 야유가 터져나왔다. 판사가 정숙을 요청했다. 변호사는 뻔뻔하게 말을 이었다. 피해자 최효민은 진급에 목말라 있던 부사관이었습니다. 연대장 부인의 환심을 사서 좋은 고과를 받으려고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피고인은 고마운 마음에 음료수도 주고 챙겨주었을 뿐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혜숙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했다. 저는 정말 딸처럼 생각해서 김치도 담그면 나눠주려고 했고, 흑흑. 기가 막힌 연기였다. 증인석에 앉은 효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무릎은 아직도 욱신거렸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게 쑤셔왔다.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효민이 증인석에 앉았다. 변호사는 효민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증인. 당시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까?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지휘관의 배우자는 직속상관 이상의 위력을 가집니다. 거절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압박?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이라도 했나요? 그냥 증인의 피해망상 아닙니까? 변호사는 효민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예민한 여자로 몰아갔다. 한혜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이 효민의 눈에 보였다. 내가 어쩔 거야? 증거 있어? 라고 비웃는 듯 했다. 그때였다. 검사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사건 당일 안마의자 배송을 담당했던 트럭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파일을 추가 증거로 제출합니다. 한혜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혜숙이 효민에게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다. 야, 똑바로 안 들어? 비닐 벗겨지잖아. 덩치만 컸지 쓸모가 없네. 떨어뜨리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이 트럭 기사의 블랙박스 오디오에 녹음되어 있었다. 기사님, 군인 양반, 내가 도와줄게. 효민 아닙니다. 사모님이 혼자 하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인 손 타면 안 된다고. 해숙 멀리서 빨리 안 와? 너 내 남편 진급 맞고 싶어서 환장했니? 적나라한 협박이었다. 변호사의 자발적 도움이라는 주장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진철 소장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해숙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저건. 해숙이 벌벌 떨며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고개를 저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효민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다. 피고인은 저를 사람이 아닌 기름값 안 드는 기계, 리필되는 소모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진급을 위해 참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반항하면 제 부대,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군이라는 조직이 욕먹을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해숙의 가짜 눈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일.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던 날 한혜숙과 박창수 대령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먼저 군사법원에서 박창수 대령의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박창수는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의 위법 행위를 방조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부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도록 묵인하였다. 또한 감찰 결과 드러난 뇌물 수수 및 공금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박창수는 초췌한 몰골로 재판장을 올려다보았다. 제발 파면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이에 피고인을 파면하고 징역 3년에 처한다. 또한 횡령한 공금의 2배를 추징금으로 부과한다. 파면.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었다. 연금 박탈, 퇴직금 감액, 명예 실추. 박창수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쓰러졌다. 여보, 내 연금.
우리 어떻게 살아? 방청석에 와 있던 박창수의 노모가 통곡했지만 박창수는 헌병들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그는 끌려가며 소리쳤다. 한혜숙,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 악마 같은 여편네야. 부부의 연은 그렇게 바닥을 쳤다. 오후에는 민간 법원에서 한혜숙의 선고가 이어졌다. 피고인 한혜숙은 군 간부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물건의 파손만을 걱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해숙을 바라보았다. 또한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를 매도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징역? 1억? 해숙의 눈이 뒤집혔다. 남편은 파면당해 수입이 끊겼는데 1억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게다가 감옥이라니. 판사님, 억울해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해숙이 난동을 부리자 여성 교도관들이 그녀의 양팔을 제압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연대장 사모님이야. 사단장님한테 전화해. 오해라고.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연대장 사모님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끌려나가던 해숙의 눈에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효민과 최 소장이 들어왔다. 효민아, 최 중사,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친하게 지냈잖아. 샌드위치도 사다 주고. 효민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동정도 분노도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 샌드위치 제 돈으로 샀습니다. 한 번도 돈 주신 적 없죠. 효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해숙은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법원 복도로 나온 최 소장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속이 좀 시원하냐? 네. 하지만 효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 여자가 감옥에 간다고 제 무릎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정의는 세웠다. 그리고 그 보상금 받을 생각 마라. 어차피 저 집안 파산이라 줄 돈도 없을 거다.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하마. 저 여자 명의로 된 아파트 경매 넘겨서라도 받아내서 전액 기부할 거다. 최 소장의 말대로였다. 박 대령 부부는 파산했다. 그들이 살던 서울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평생 모은 재산은 추징금과 합의금으로 공중분해되었다. 한혜숙은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내가 연대장 사모님이었는데 라고 자랑하다가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되었다고 전해졌다. 화장실 청소 당번을 도맡아 하며 예전에 효민에게 시켰던 변기 뚫기를 매일 직접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얄궂은 인과응보였다. 1년 후 강원도 철원 최전방 수색대대 연병장.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수색 중대원들이 완전 군장 구보를 마치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 대열의 맨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구령을 붙이는 군인이 있었다. 전방에 함성 3초간 발사. 악, 악. 짧게 깎은 머리에 검게 그을린 피부, 날카로운 눈매. 최효민 상사 진급이었다. 그녀의 군복에는 수색 SEARCH 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피나는 재활 훈련을 견뎌냈다. 의사들은 현역 복무가 힘들 수도 있다고 했지만 효민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아버지의 권유로 편한 행정직으로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가장 힘들다는 최전방 수색대대를 지원했다. 행보관님, 무릎 괜찮으십니까? 중대장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효민은 시익 웃으며 흙 묻은 전투복 바지를 툭툭 털었다. 끄떡없습니다. 비 오면 조금 쑤시긴 하는데 이게 다 제 훈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을이 아니었다.
병사들에게는 엄하지만 따뜻한 어머니 같은 행보관이자 전술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호랑이 같은 간부였다. 오후 일과 시간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VIP가 헬기를 타고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다. 군단장님 오신답니다. 전원 집합. 연병장의 정렬한 수색 대대원들 앞으로 헬기 한 대가 착륙했다.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내린 사람은 이제 삼성 장군 중장으로 진급하여 군단장이 된 최진철 장군이었다. 군단장의 시찰. 부대장들이 긴장해서 도열해 있는 가운데 최 장군은 의전을 마다하고 곧장 수색 중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길이 맨 앞줄에 서 있는 한 여군 상사에게 멈췄다. 수색 중대 행정보급관 상사 최효민. 효민이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군단장님의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적인 자리였다. 아버지와 딸이 아닌 군단장과 부사관의 만남. 최 장군은 엄엄한 표정으로 효민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1년 전 흙탕물에 뒹굴던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부진 어깨,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흙먼지가 묻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군화. 최 장군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자네 소문이 자자하더군. 귀신 잡는 행보관이라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제 임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무릎은 어떤가? 잠시 사적인 감정이 묻어나는 질문이었다. 튼튼합니다. 기름값 안 넣어도 밥만 잘 먹으면 쌩쌩 잘 굴러갑니다. 효민의 뼈 있는 농담에 최 장군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도 긴장을 풀고 따라 웃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효민만의 승리 선언이었다. 최 장군은 장갑을 벗고 효민에게 악수를 청했다. 자랑스럽다. 최 상사.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거친 아버지의 손과 그보다 더 거칠어진 딸의 손. 그 맞잡은 손 사이로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시찰이 끝나고 헬기가 다시 떠오를 때 효민은 연병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쿵쿵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군화를 내려다보았다. 흑투성이 군화였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 어떤 명품 구두보다 아름답고 소중했다. 그녀의 군화 속에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 진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자, 식사 집합.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이다. 늦게 오는 소대는 국물도 없다. 뛰어. 악. 병사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최효민 상사는 힘차게 달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